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현대차가 포니의 시간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현장을 찾은 정의선 회장은 첫 독자 모델 포니를 통해 과거 여정을 살펴보고 지향점을 찾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신세계그룹이 신세계 유니버스 페스티벌을 열었습니다. 온 오프라인 데이터와 인프라를 결합해 유통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선보인다는 계획입니다. 하반기 IPO 시장에 대업급 종목들이 등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상장일 가격 제한폭 완화가 흥행 변수로 꼽힙니다.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가 휴식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행사도 유치해 세계적 문화 공간으로 거듭난다는 계획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라이브 시작합니다. 정의선 회장이 현대차의 헤리티지를 다양한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는 포니의 시간 전시를 둘러봤습니다. 어떤 지향점을 가지고 나아가야 할지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인데요. 박세아 기자입니다. 대한민국 첫 독자 개발 자동차인 포니. 서울 강남에 있는 현대 모터 스튜디오에서 현대차의 헤리티지를 다양한 시각에서 볼 수 있는 포니의 시간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포니의 시간은 지난 5월 이탈리아에서 진행된 현대 리뉴이온 이후 두 번째이자 국내에서 처음으로 진행된 현대차의 헤리티지 프로젝트입니다. 이번 전시는 포니가 쌓아올린 시간의 흔적을 따라가며 당시의 시대적 배경과 디자인, 철학적 고민 등 다각도에서 헤리티지를 경험해 볼 수 있습니다. 저희는 우리의 존재 이유와 어떤 지향점을 가지고 나가야 할지에 대해서 보다 근원적인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해서 현대자동차는 지난 몇 년 동안에 우리의 과거의 여정을 살펴보고 또 무엇이 오늘날의 현대차를 만들었는지를 돌이켜보고자 했습니다. 현대차는 정주영 선대회장부터 이어져 오는 사람 중심의 혁신과 이를 기반으로 한 브랜드 비전, 인류를 위한 진보를 다시 한번 되새긴다는 방침입니다. 현대차는 포니의 시간 전시와 함께 오늘날 글로벌 선도기업으로 발돋움한 현대차의 지난 여정을 체계적으로 기록한 출간물 리트레이스 시리즈를 선보였습니다. 그동안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던 포니의 개발과 관련된 사료를 충실히 담은 리트레이스 컬렉션과 마이카 시대를 연 포니를 통해 소유라는 주제를 다각도로 풀어낸 리트레이스 매거진 등 두 가지 유형의 출판물로 구성돼 있습니다. 장재훈 현대차 사장은 리트레이스 시리즈는 창업주로부터 시작돼 지금으로 이어진 사람을 위한 그리고 대담한 도전을 통한 혁신을 이뤄낸 우리들의 여정을 쫓는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며 오늘을 살고 내일을 향해 가는 데 참고가 될 나침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는 9일부터 8월 6일까지 약 60일간 진행되는 포니의 시간은 현대 모터 스튜디오 서울 전층을 하나의 전시 공간으로 마련했습니다. 여기에 현대차는 포니 쿠페 콘셉트에서 영감을 받아 디자인된 고성능 수소 하이브리드 롤링랩 엔비전 74도 전시에 의미를 더했습니다. 이번 전시를 통해 관람객들이 사람을 위한 현대차의 시작과 발전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 성장의 역사도 함께 경험해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서울경제TV 박세아입니다. 신세계그룹은 오늘 신세계 유니버스 페스티벌을 열고 신세계 유니버스의 향후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기존에 보유한 온 오프라인 데이터와 인프라를 결합해 유통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선보인다는 계획입니다. 이호진 기자입니다.
신세계그룹이 오늘 삼성동 코엑스 컨벤션 센터에서 신세계 유니버스 페스티벌을 개최했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결합해 디지털 리테일 시장을 공략하고 고객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멤버십과 파트너사와 상생하는 파트너십 간의 시너지를 바탕으로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겠다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1P와 3P를 유기적으로 결합해서 소비자들의 다양화되어 있는 디지털에 대한 니즈를 충족시켜드리고 협력사와는 상생에 기반한 윈윈을 통해 공동 성장할 수 있는 여기에 더해 향후 통합 마케팅 솔루션과 같은 기업 고객 대상 B2B 사업까지 영역을 확장할 계획입니다. 신세계 유니버스를 근간으로 한 그룹사 통합 membership, 신세계 유니버스 클럽도 론칭했습니다. 신세계 유니버스 클럽은 신세계그룹이 새롭게 내놓은 온오프라인 통합 멤버십으로 기존 슥닷컴, G마켓의 온라인 통합 멤버십인 스마일클럽에 이마트, 신세계백화점, 스타벅스, 신세계면세점 등 오프라인 계열사가 추가됐습니다. 신세계그룹이 보유한 G마켓과 슥닷컴의 온라인 경쟁력을 바탕으로 각 계열사와의 연계를 강화해 치열해지는 유료 멤버십 시장을 선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신세계 유니버스는 빠른 속도로 1000만 멤버십을 달성할 것이고 100만 파트너사들과 함께 디지털 사업을 중심으로 더 빠르게 성장하면서 또한 신세계그룹은 대한항공, KT와의 멤버십 협의가 마무리 단계라며 앞으로 내부, 외부 파트너사와의 추가적인 멤버십 연계를 통해 지금까지 없던 가장 거대한 멤버십 구조를 선보이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신세계그룹은 온오프라인을 통합한 멀티플랫폼을 통해 락인 전략을 구사하며 미래 유통시장 경쟁에서 승기를 잡겠다는 방침입니다. 서울경제TV 이호진입니다. 하반기 증시 상승에 IPO 시장에도 훈풍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상반기가 알짜배기 중소형주 위주였다면 하반기엔 대업급 종목들의 등판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 하반기 IPO 시장 상장일 가격 제한폭 완화가 흥행 변수로 꼽힙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오늘 코스닥에 입성한 마녀공장이 41,60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IPO 시장 마지막 따상의 주인공이 된 겁니다. 오는 26일부터는 상장일 가격 변동 범위가 넓어지며 사실상 따상은 사라집니다. 상장 첫날 가격 변동폭이 시초가 기준 90에서 200%에서 공모가 기준 60에서 400%로 확대됩니다. 즉 현재는 공모가 1만 원의 주식이 최대 2만 6천 원까지 오를 수 있는데 26일부터는 상장 당일 4만 원 달성도 가능해집니다. 기존에는 공모주가 상장 당일 따상에 도달하면 거래 제한이 걸리거나 물량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이후 고점에서 매도 물량이 쏟아지며 주가가 곤두박질치는 현상 등이 나오자 제도 개선에 나선 겁니다. 이는 하반기 IPO 시장의 가장 큰 변수로 꼽힙니다. 기존엔 상장 당일 낙폭이 10%로 제한됐지만 이젠 공모가의 40%까지 떨어질 수 있는 겁니다. 즉 손실 부담이 커진 만큼 공모주 투자에 더 신중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된 겁니다. 단타를 통한 차익 실현보다는 기업 가치를 평가하는 옥석 가리기가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공모주의 부익부 빈익빈이 심화될 것이란 평가도 나옵니다. 공모가 4배에 초점이 맞춰질 경우 상장 당의 주가 변동폭이 커져 성장성보다는 적은 유통 물량과 공모 규모가 흥행 조건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사이 하반기 몸값 1조 원을 자랑하는 대여들도 상장 채비에 분주합니다. 로봇 제조업체 두산 로보틱스와 종합보증업체 SGI 서울보증보험이 출격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DDP가 시민들에게 문턱을 더욱 낮췄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며 누구나 방문해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나겠다는 건데요. DDP 속 시민들을 위한 공간을 김효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서울 중구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역 앞 우주선 모양의 이국적인 건축물, DDP로 불리는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입니다. 각종 전시, 서울 패션위크 패션쇼 장소로 잘 알려진 이 건물 내부엔 시민들을 위한 휴식 공간이 곳곳에 마련돼 있습니다. 친구들하고 탁 트인 공간에 오니까 뭔가 공부 스트레스도 풀리고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어린이들을 위한 공간도 있습니다. 꼭대기층인 4층에 위치한 디키디키 키즈 카페는 고래 뱃속을 모티브로 건축돼 어린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넓은 공간을 제공합니다.
또한 IoT 기술 비코는 키즈 카페 내 어린이들의 동선을 파악해 놀이 성향을 분석해줍니다. DDP를 설계한 이라크 건축가 자하 하디드는 모든 시민을 위한 공간을 만들겠다는 일념으로 인간 친화적 설계와 구성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제가 지금 서 있는 이곳은 DDP에서 가장 큰 야외 경사로입니다. DDP의 경사로는 턱이나 걸림돌이 없어 유모차로도 이동할 수 있습니다. 지하 2층에서 지상 4층까지 이어진 둘레길에서는 디자인 아카이브 전시, 시각 디자인 작품 전시, 사진전이 열려 경사로를 걸으며 전시를 둘러볼 수 있습니다. DDP는 자하 하디드의 정신을 이어받아 시민들을 위한 전시와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체험형 행사를 대폭 늘릴 예정입니다. 가상현실 기술이 적용된 이 전시는 장비를 착용하고 스위스 마터호른의 경치와 취리히 대학의 연구실을 구경할 수 있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이용해 맨눈으로 볼 수 없는 증강현실 속 작품을 감상할 수도 있습니다. 거리두기 해제에 발맞춰서 시민들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더 본격적으로 봄, 여름, 가을, 겨울 축제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7월에는 DDP 최초로 맥주 축제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월과 12월에는 세계 최대의 DDP 222m 공면을 활용해서 미디어 매핑 쇼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DDP는 앞으로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행사를 개최하고 휴식 공간을 늘려 시민들의 도심 속 쉼터 역할을 톡톡히 해내겠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김유진입니다. 여름 성수기를 앞두고 하림이 비빔면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올해만 2개의 비빔면을 새롭게 출시했는데요. 이를 통해 가정간편식 시장에서 본격적인 점유율 확장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서지은 기자입니다. 가정간편식 브랜드 더미식을 출범한 지 2년째 되는 하림이 비빔면 시장에 본격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하림 더미식은 여름 한정 제품 메밀 비빔면을 출시했습니다. 지난 3월 더미식 비빔면을 출시한 것에 이어 올해만 2번째 비빔면 신제품을 선보인 것입니다. 비빔면 시장이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여름 성수기를 맞아서 새로운 제품을 출시하게 됐습니다. 이번 제품은 면에 초점을 둔 것이 특징입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비빔면 시장 규모는 2015년 대비 2배 이상 커졌습니다. 비빔면은 보통 가장 더운 7월에서 8월이 성수기입니다. 이른 무더위에 식품업계가 너도나도 비빔면 시장에 뛰어들면서 마트 라면 코너 한 곳에는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제품이 들어섰습니다. 하림은 이미 포화 상태인 라면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비싸더라도 맛있고 신선한 재료라는 기조로 제품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더미식의 모든 라면 스프를 분말이 아닌 액상으로 사용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라면 스프를 액상으로 사용할 경우 수분 활성도나 미생물 증식 등을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은 더 발생하지만 재료 본연의 맛은 그대로 전달할 수 있다는 게 회사 측의 설명입니다. 다른 첨가물 없이 쌀과 물로만 밥을 지은 더미식 즉석밥은 출시 3개월 만에 320만 봉 판매를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하림 창업자 김홍국 회장은 더미식을 연매출 1조 5천억 원의 메가 브랜드로 키우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번 비빔면 시장에서의 활약이 HMR 사업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경제TV 서지은입니다.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지난해에 이어 올 1분기에도 0명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은 어느 때보다 커진 분위기인데요. 이 저출산 문제에 적극적인 유럽 국가들처럼 보다 눈에 띄는 파격적인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수빈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0.78명.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국가 중 합계 출산율이 0명대인 국가는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올 1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합계 출산율은 0.81로 1분기 기준으로 역대 최저치입니다. 이 같은 추세라면 올해 출산율은 0.73명에 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저출산 문제는 국가 미래에 직결되기 때문에 심각하다는 말로는 부족합니다.
생산 인구가 급감한다면 국가 경쟁력도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가 더 심각한 이유는 고령화 속도 역시 빨라지고 있어서입니다. 한국개발연구원 KDI는 지금과 같은 저출산 고령화 흐름이라면 2040년에는 잠재 성장률이 0%대, OECD는 2041년부터 마이너스를 예상할 정도로 심각합니다. 우리나라보다 먼저 저출산 문제를 겪어왔던 유럽 국가들은 정책 지원을 더 확대하고 최근에는 더욱 파격적인 지원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프랑스와 스웨덴, 독일은 사회보험을 강화해 육아휴직 기간에도 임금의 100%를 보장하도록 했고 결혼하지 않아도 가족수당과 보육비 지원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2006년부터 2021년까지 280조 원가량을 저출산 대응 예산으로 투입했습니다. 포괄적인 시각에서 청년들의 삶을 지원하는 게 잘못된 맥락은 아니지만 청년 일자리와 주거 예산까지 저출산 대책에 포함되면서 실질적으로 출산을 장려할 수 있을 만한 정책의 실체가 없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최우선 과제로는 여성들의 경력 단절을 해결해야 되고 돌봄의 문제가 안 되고 이제 아이를 낳는다고 생각했을 때 이제 어떻게 이 돌봄과 여러 가지 생계의 문제를 함께 해결할 것인가 이게 계획이 안 나오고 막막하니까 못 낳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전문가들은 정책 수요자의 입장에서 연관성이 높은 사업에 적절한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더 나아가 다자녀 가구의 세금 감면 등 출산을 유도할 수 있는 보다 더 파격적인 정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서울경제TV 김수빈입니다. 네, 김수빈 기자와 함께 스튜디오에서 저출산 지원 문제에 대해 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지자체별로 다자녀 기준을 3명에서 2명으로 완화하고 있기도 하죠. 앞서 다자녀 가구에 더 파격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짚어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이 필요할까요? 네, 가장 많이 거론이 되는 건 자녀 세액공제입니다. 네. 한국경제원은 지난해 총급여 8천만 원 이하 근로자의 혼인 시 1인당 100만 원 세액공제를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양육 지원 금액이 더 커지는 내년을 기준으로 보면 부모급여, 아동수당, 자녀 세액공제,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다 따져봤을 때 만 18세까지 정부가 지원하는 금액은 약 3,800만 원 정도 됩니다. 즉 어린이집 가기 전까지는 월 100만 원 이상씩 지원이 되지만 만 8세 이후 초등학생 때부터는 월 평균 4만 원 지원에 지나지 않게 됩니다. 미국의 경우는 만 17세까지 자녀에게 도합 하나로 약 6천만 원을 지원합니다. 합계치로만 보면 4천만 원 정도인 우리나라와 크게 차이는 없지만 연간 꾸준히 지원되는 점이 다릅니다. 독일 매체 도이치벨레가 추산한 한국의 만 18세까지 평균 양육비가 3억이 넘는 것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합니다. 따라서 세제 혜택이 보다 더 강화돼야 한다는 게 전문가의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있는 가정에 세금을 좀 감면해 준다거나 이런 거는 저는 나쁘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뭐 이게 현금으로 지원을 하든 다른 방법으로 지원을 하든. 다만 대출 지원 같은 경우는 부동산 문제와 엮여 있기 때문에 더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도 이를 의식해 자녀 장려금 지급 확대와 지급 요건 완화를 검토 중인데요. 현재는 부부 합산 연소득 4천만 원 미만 가구에 한해 자녀 한 명당 최대 80만 원이 지급됩니다. 다만 사실상 상당수 국민들이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오는 7월에 발표하는 세법 개정안에 출산 장려를 위한 세제 지원책이 담길 예정입니다. 네, 인구 절벽 문제가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요. 이 범지구적으로 저출산에 대해서 고민이 깊어지는 모습인데 특히 바로 인접한 일본은 이 저출산 문제를 어떻게 대비하고 있습니까? 네, 일본도 급격한 출산율 저하로 인해 고민이 많을 겁니다. 네. 일본의 출생아 수는 2016년 이후 처음으로 100만 명을 밑돌았습니다. 일본 정부는 2030년에 가서야 80만 명이 붕괴될 것으로 내다봤는데 8년이나 일찍 무너진 셈입니다. 지난해 일본의 합계 출산율은 1.26명으로 그래도 우리나라보다는 높지만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기시다 정부는 저출산 대책 소요 재원을 연간 3조엔 중반대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정책으로는 아동수당 수급의 소득 제한을 없애고 지급 기간을 고등학교 졸업까지로 연장하는 방안입니다. 또 출산비에 대해 공적 의료보험 적용을 2026년 시행하는 등 출산 지원도 강화키로 했습니다. 특히 주택 지원 강화 정책이 눈에 띕니다. 주택금융지원기구의 장기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은 다자녀 세대를 우선적으로 배려하는 형태입니다.
부족한 재원은 추가 증세 없이 60세 이상 고령자의 의료보험료를 인상하거나 기업의 부담을 늘려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그러면 저출산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했다고 평가받는 이 선진국들의 사례도 궁금한데요. 이 프랑스 등 유럽 쪽에는 어떤 정책들이 있을까요? 네, 먼저 프랑스의 경우를 살펴보면요. 가구원 수에 따라 세금을 나눠서 매깁니다. 외벌이 가구더라도 배우자와 자녀들이 함께 번 것으로 인식되는데 이때 쓰이는 게 바로 가족계수입니다. 즉 소득이 개개인에게 배분이 되면 과세 표준이 줄어들어 세율이 하락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아이를 많이 낳을수록 가중치를 부여해 더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한국식 세금 체계에서 내야 하는 금액에 비해 현저히 적은 금액을 세금으로 내게 되는 겁니다. 이 외에도 주민세를 낼 때 부양 가족에 대한 소득공제가 적용되고 다자녀 가구에게 연금 소득공제를 추가해 적용해줍니다. 이러한 노력들로 인해 프랑스는 지난해 OECD 평균 합계 출산율인 1.59명으로 또는 1.80명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또 폴란드와 룩셈부르크, 체코 등의 경우는 이자녀 호벌이 가구와 독신 가구 간의 조세 부담 격차가 상당합니다. 특히 폴란드는 21%포인트가 넘는데 우리나라가 3.8%포인트인 것에 비교하면 현저히 높은 수치입니다. 마지막으로 독일은 보육시설 확대 정책과 더불어 육아휴직 시 순소득의 67%를 지급하는 부모 수당을 도입하고 세제 혜택도 대폭 강화했습니다. 또 부모 중 한 명이 14세 이하 자녀와 동반하는 경우 기차요금이 무료입니다. 위 사례들만 봐도 조세 부담을 줄여주는 게 출산율에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여기에 공공요금 할인 등 아동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 또한 저출산 문제의 해결책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김수빈 기자와 우리나라의 저출산 대책 현주소부터 각 나라별 저출산 지원책까지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라북도가 국내 세 번째 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 전북 발전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박민홍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라북도가 128년 만에 이름을 바꿉니다. 내년 1월 18일부터 전북 특별자치도가 새롭게 출범합니다. 지역 발전에 큰 동력을 얻는 특별한 전북 시대가 열리게 된 겁니다. 전북 특별자치도는 특별법에 따라 독자 권역을 인정받는 등 위상이 높아질 전망입니다. 맞춤형 특례가 주어져 도지사 권한이 강화되고 특별하게 설치로 예산이 늘어납니다. 새만금 개발을 통한 지역 균형 발전도 기대 효과의 하나입니다. 내년부터 전북은 특별자치도로 새롭게 태어납니다. 정부는 전북 특별자치도 출범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과감한 권한 이양과 여러 특례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글로벌 생명경제도시를 특별자치도 비전으로 설정했습니다. 전북이 가장 잘하는 일과 정책을 추진해 특별자치도를 완성하기로 했습니다. 지금의 위기를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바꾸어 당당한 전북 시대를 열어나갈 계획입니다. 이런 것들이 잘 되기 위해서는 우리 많은 분들이 뜻을 모아야 됩니다. 왜 전라북도가 특별자치도냐? 전북의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물어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북 도민의 염원 속에서 맞이하는 특별자치도 시대가 기회의 땅, 전북의 빛나는 내일을 열고 전북 도민의 행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역량과 지혜를 모아주십시오. 미래 전북을 변화시킬 씨앗과도 같은 특별자치도. 작은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단단한 나무로 성장해 더 특별한 시대를 활짝 꽃피울 수 있도록 180만 전북도민이 역량을 모으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전북 박민홍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반도체 국가전략회의에서 반도체 경쟁은 산업전쟁이고 국가총력전이라며 반도체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민간의 혁신과 정부의 선도적 전략이 동시에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국회에 제출한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에서 인플레이션과 가계부채를 비롯한 금융 불균형, 환율 등이 여전히 불안한 상태라고 진단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화이자와 다품종 의약품 장기 위탁 생산을 위한 5천억 원대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습니다.
서울 아파트값이 이번 주 0.04% 올라 3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의 경우 아파트값은 0.01% 올라 약 17개월 만에 반등했습니다. 센 경제 라이브,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